자, 보시는 PDF 이 자료가 제목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 2022년 버전입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요. 이 책자에 보시면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어르신에 대한 모든 지원 내역들, 그런 법적인 기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후져가지고 거기서 자료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올려놓으셨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게 후져가지고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쉽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 거 보면은 보건복지부는 참 일 못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쉽게 검색해서 쓰시도록 올려놨으니까요. 해마다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시설생계급여비 단가,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시설생계급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여기 좌측 화면에 검색으로 두는데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 검색창이 활성화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보장시설 생계급여라고 한번 쳐볼게요. 치면은 좌측에 이렇게 검색된 결과값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PDF, RPDF 쓰고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제일 상단에 있는 거 누르면 이제 여기 검색된 결과값이 나오죠. 첫 번째 거에서 이제 조금만 내려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좀 크게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자, 좀 크게, 너무 커졌네. 이렇게 크게 해놓고 좀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2020년도 내용이에요. 2021년도 거는 아직 이게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의 시설생계급여비가 얼마로 책정이 될지는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게 아직 책자로도 안 나왔고 해가지고 그냥 전년도 거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체 평균은 24만 8,803원 정도 되는 거고, 일식 단가가 2,496원, 즉 2,500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도 이 식재료비 단가하고 좀 맞춰서 우리 일반 대상자의 식재료비 단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시설을 보니까 식재료비 일식 단가가 2,600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의 인원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많은 인원을 식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식재료 사용이 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인 미만 시설에서는 한 달에 26만 245원을 2020년도에 시설생계급여비로 시군구로부터 수령하고 계시는 거고, 밑에 보면은 월동대책비랑 특별위로금에 대한 것도 있죠. 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에 한 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정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특별위로금도 설 추석해서 연 2회 하고 있는데 37,300원씩 하고 있다. 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김장에 쓰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위로금 급여는 어르신께 직접 통장에다가 입금해 드리는 비용이 바로 특별위로금, 설과 추석에 전월에 지급을 해서 설 추석 전월에 어르신 통장에다 입금시켜 드리는 비용이다. 입금 안 시켜 드리면 안 되죠. 반드시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이 되어져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설생계급여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원만 해당하고 주간보호시설 해당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예산안 작성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을 두 분이라고 했고, 자, 1개월당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 30인 미만 시설이니까 아까 그 표에서 보면은 30인 미만 시설은 26만 245원의 금액이
시설생계급여비로 들어오는 거죠. 1개월당 여기다가 1개월당도 1개월이지만 1개월 1인당 시설생계급여비라고 해서 이 금액이 들어오겠죠. 이게 만약에 2021년에 조금 인상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나중에 똔똔이 작업 때 이 부분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2020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럼 이게 12개월 정도, 12개월로 들어오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12개월로 작성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2분, 그리고 1개월 1일당 시설생계급여비가 요건데,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1개월 1일당 30인 미만 시설의 시설생계급여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2분으로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260245 26만 245원에 대한 부분이 12개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6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아마도 내년에 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시설생계급여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까지도 다 됐고요. 이 보조금이죠. 자, 탱추가 한 번 더 하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보조금, 기타적으로 보조금 들어올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작성해 주시는데, 지금 시설에 지정후원금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다면은 작성해 주시는 거고, 비지정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다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간혹 어떤 시설에서는요, 자원봉사자분이 시설에 오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식비를 냈어요. 그 식비를 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죠. 자, 그거 후원금인가요? 후원금 아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어르신이 납입하는 식재료비 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그냥 처리를 하고, 세출에서는 그 부분을 생계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생계비가 꼭 어르신에 해당하는 그 수입만 생계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식재료를 구매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생계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분이 오셔서 식사하셔서 돈을 내고 식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내서 수령한 거는 잡수입, 그리고 지출한 부분은 생계비로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이 생계비가 사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의 것까지도 생계비로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자체가 생계비가 입소자에 해당하는 그 생계비로만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수입에 대해서 또 지출에 대해서는 잡수입과 잡지출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결산해서 이 생계비 총 결산액만 가지고서 이 시설에 몇 분의 어르신이 계셨고 또 생계비가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건비 비율 반영이 있고 하나는 인건비 비율 미반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확하게 이제 좀 확인하고자 제가 그 사회복지시설 이 정보 시스템 관리하는 곳에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상담원 분들께서도 사실 잘 모르시죠. 그분들이 이제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 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직접 인건비 비율과 간접 인건비 비율 그 부분으로 해당하시는 분들이 간접 인건비 비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간접 인건비 어쨌든 인건비 비율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수입을 넣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에 어떤 일용직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돈이 쓰여질 그 수입을 여기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이게 이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공단부담금을 다 인건비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이지 이게 어떻게 미반영되는 비율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에서는 장기유한 급여 비용 수입은 인건비 비율 반영분으로 다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죠. 일단은 요 자금 원천은 수익 사업이고 제가 서론에서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그리고 가산금은 이게 이제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인부담금에서 우리가 7분으로 잡아놓은 상황이죠. 이 일반 대상자, 감경 대상자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복사에다가 쓰면 좋겠죠. 본인부담금 이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쫙 붙여주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죠. 20%가 아니고 80%가 들어올 거고요. 밑에서는 12%가 아니고 88%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빠진 분이 있죠? 누가 빠졌어요? 자, 3번에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두 분이 빠져 있죠. 자, 이 두 분은 어디에 있어요? 보조금에서 우리가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 두 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두 분의 어르신이 잡혀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 곱하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몇 등급이냐? 만약에 1등급 어르신들이다. 1등급 라고 표현하고 1일 수가 해서 자, 괄호 열고 그 단가를 써주시면 되겠죠. 보니까 지금 내년도 공동생활가정의 1등급 어르신 수가가 63,0501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수가 해주시고 곱하기 자, 이분들은 다 들어오죠. 그래서 100% 하고 곱하기 365일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단가들 다시 이제 곱해가지고 좀 그 합계액을 다시 써야 되겠죠. 자, 보면은 일반 대상자 어르신 5명 그리고 2등급 1일 수가가 58,510원 곱하기 자 80% 자,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1억 6,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딱 나오죠. 자, 그러면 단가를 세 자릿수대로 끊어서 우리가 좀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잘못 끊었네요. 뒤에서부터 끊어주는 게 낫겠네요. 자, 뒤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끊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끊어주고. 그러면 1억 6,300만 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죠. 자, 두 번째로는 감경 대상자 어르신 부분 계산해 보는데, 자, 두 분이세요. 그리고 53,930원 정도 되고, 그리고 88%가 되겠죠. 그리고 365일을 계시는 거니까 이 금액이 됩니다. 3,900만 원 정도 대가 되죠. 자,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부분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두 분이었고요. 1등급으로 해서 63,050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써야죠. 63,050원. 자, 곱하기 100%잖아요. 그러니까 곱할 필요는 없겠죠. 100%는 1이니까. 그리고 곱하기 365일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4,600만 원 정도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자리점 찍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리점 찍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요양원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죠. 동일하죠. 왜냐면 이제 시간별로 나눠져 가지고 그거를 입력해 주시는 거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행추가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까지 거의 다 갔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 가산금 수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가산금은 당연히 시설에서 받기 때문에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추가를 해주시는데 당연히 미반영되는 거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죠. 일용직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처리하실 때에 그 일용직 부분을 어떤 뭐 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고요. 일용직을 인건비에다 안 넣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설에서는 뭐 수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분들이 단순하게 뭐 그냥 일용직으로 해서 일하기보다는 사업자를 갖고 계신다든지 또는 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 가산금 수입도 그래서 인건비 비율 반영분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금액을 안 적었는데요. 좀 금액을 적을까요? 요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금액을 빠뜨렸네요. 자, 여기다가 다 더해야 되겠죠? 163084 920 플러스 39368 900 플러스 46 026 500 하면은 요 금액이 되겠죠. 2억 4,8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공단부담금으로 됩니다. 자, 해놓고 이제 가산금 추가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산금을 한번 보실 텐데, 가산금은요, 먼저는 그 가산금을 산정하는 산정식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산금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게끔 파일을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고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가산금액 산정식을 아예 이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바로 가산금액 산정식이죠. 자, 요 가산금액이라는 것은 해당 월에 가산 기준 금액이 있어요. 해당 월에. 자, 근데 이 가산 기준 금액을 우리는 그냥 공단 부담금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단 부담금이 해당 월이죠. 해당 월의 공단 부담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입소자 수 분의 가산 점수의 합으로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유형 점수를 곱해주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자, 공단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산 점수의 합은 우리가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야간에 종사자가 더 근무한다거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을 배치했을 때 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했을 때 그때의 가산 점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산 점수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쭉쭉쭉 내려와서 일단은 여기 내려와서 보면은 가산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는 간호사 배치 가산도 있죠. 간호사 선생님을 배치하면은 0.6점이 나온다. 좀 적어 놓을까요? 간호사 선생님은 0.6점. 간호사 0.6점 가산점.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만약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이건 요양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야간에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 보면은 기관당 0.9점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야간이라고 적고 0.9점.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있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강사를 통해서 월 16회 이상 제공하면은 0.4점, 그리고 월 8회 제공하면은 0.2점이죠. 자, 이때 프로그램은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죠. 자, 그 기준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16회 이상이 최대니까 0.4점을 우리가 잡아놓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0.4점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나오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라고 해서 고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 분당 1점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당 1.2점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1점, 1인당 1점. 그리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1인당 1.2점. 그리고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가산 점수의 범위가 있죠. 그래서 자, 내려보면은
위에가 아니고 밑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기관의 정원에 따라서 정원도 정원이지만 이제 입소자 수로 계산하는 거죠. 평균 입소자 수. 자, 공동생활가정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2점 이하로만 가산 점수를 인정해 준다. 또 만약에 49인 시설이라고 하면 5.4점 이하로만 가산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 5.4점이라는 거, 2.2점이라는 것은 인력 배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간호사, 야간,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가산은 이 2.2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산 점수가 더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가정이 지금 2.2점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적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간호사 0.6점, 그 다음에 야간에 0.9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0.4점이다. 그러면 1.9점이 되는 거거든요. 총. 거기다가 2.2점이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총 4.1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가산의 점수가 된다. 또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주간보호시설은 이제 야간만 빠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급여, 주간보호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가 인력 배치한 거에다가 별도로 즉 이 점수에 별도로 간호사 배치 추가 점수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추가 점수가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점수를 한번 가산 금액을 우리가 한번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린 파일은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각종 서식, 그건 이제 각종 자료라고 바꿀 건데요. 거기 그 메뉴에 보시면은 거기에다 제 이 파일을 올려둘 거니까요.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는 가산 금액이 발생하는 공식부터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 금액은 이라고 하고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월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연간 가산 기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단부담금이니까 바로 요 금액이 될 겁니다. 이 금액.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수입의 공단부담금 해당금. 자, 그거 곱하기 바로 열고 가산 점수의 합 나누기 입소자 수. 자, 아까 그 파일에 보시면 있었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다. 근데 제가 서비스 유형 점수 설명 안 드렸죠. 근데 이 서비스 유형 점수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1.5점이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가산 금액은 지금 보니까 248에 480에 3201이죠.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그 금액이 공단부담금이라고 있죠. 제가 자, 이 금액 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가산 점수에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산 점수가 몇 점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는 이 금액을 이렇게 쓸게요. 자, 해당 연간 가산 기준 금액이다. 그러면 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엔터를 치고 자, 그럼 이어서 가산 점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가산 점수의 합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합은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만약에 한 분을 더 채용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1점이 들어가겠죠. 자, 플러스 그다음 조리원 선생님도 배치를 한다. 그럼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을 받겠죠. 자, 이렇게만 추가를 더 채용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파일 드린 거 거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1.2점으로 나와 있죠. 그 점수가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1.2점이죠. 그래서 1.2점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뭐 조리원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점씩 하면 되고 조리원 선생님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이다. 자, 거기다가 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은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 다른 시설은 아닙니다.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점수가 있어요.
추가 가산 점수. 자, 이게 0.25점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만약에 간호사 가산까지도 둔다. 그럼 간호사 가산 0.6점이 들어가겠죠. 간호사 가산 0.6점. 거기다가 우리 시설은 야간 가산도 받는다. 야간 가산이 0.9점이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없죠. 0.9점. 플러스 거기다 우리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도 한다.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월 16회 제공한다.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이 0.4점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합쳐볼까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띄워놓고, 자, 계산기에 요양보 선생님 1점, 조련 선생님 1점, 그 다음 추가 가산 0.25점, 자, 거기다가 간호사 가산 0.6점, 야간 가산 0.9점, 맞춤형까지 하겠다. 0.4점이 들어가면 총 4.15점이라는 점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총 가산 점수는 4.15점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면 요 가산 점수의 합, 입소자 수가 나와야 되겠. 가산 점수의 합은 했으니까 입소자 수가 나와야 되겠죠. 입소자 수인데 그냥 입소자 수예요? 평균 입소자 수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입소자 수는 당연히 정원 다 채워서 있을 거니까 9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형 점수가 있어요. 주간보호시설은 1.5점. 그리고 요양원은 1점으로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 이제 드렸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점.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은 1.5점으로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남았네요. 다 썼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가상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뭐, 이렇게 쓰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기준 금액이 248에 480에 3201이었어요. 자, 곱하기, 가산 점수의 합이 4.15점이죠. 그럼 여기 곱하기 4.15점을 하겠죠. 자, 여기다가 나누기 평균 입소자 수가 들어가니까 9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 점수가 요양원은 1점이죠. 주간보호는 1.5점이죠. 그걸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 근데 1은 안 곱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9까지만 해서 엔터를 치면은 1억 1,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상금액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적어놨네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상까지 됩니다. 와, 그러면은 가상금을 최대한 받는다고 하면은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고민해 볼 문제죠. 자, 과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조리원 선생님까지 배치를 했다라는 부분이면은 우리가 급여로서는 한 분당 한 22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씩 잡고 맥스로 그냥 25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두 분이 500만 원 수준이 되죠. 500만 원이면 1년이면은 12개월이니까 6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만약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으로 채용했다고 하면은 또 그 급여가 뭐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년이면은 1200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에 1200이니까 72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다. 거기다 야간까지 이제 가산받는 수준으로 야간 근로자분들까지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72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9200만 원? 뭐 그렇게 되겠죠? 9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자, 거기다가 프로그램까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볼륨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산을 세우실 적에 이 부분을 가상금액을 수립을 하셨을 때에 우리 그 시설의 가상금액의 볼륨이 적정한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뺄 부분은 빼고, 그건 이제 작년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야간 가산을 받았는지, 간호사 가산을 받았는지, 맞춤형을 받았는지 해서 요 금액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은 이 부분도 빠질 거고요. 인원 대비
점수를 산정해서 가산 점수를 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상당히 시설 사정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내용이 우리 시설의 내년도 가산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추가를 또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가산 금액까지 이제 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데요. 내년에 은행에서 돈 빌리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체크를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돈 빌릴 거의 이제 없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리신다고 하면은 금융기관 차입금은 은행권에서 빌리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영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로만 써야 되고, 운영비라면 뭐 인건비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든지 했을 때에는 시군구에다가 그 차입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타 차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두 개의 차이가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이거는 개인에게 차입하는 거. 자,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운영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 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 운영비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차입으로 잡는 시설이 있는데 차입금 아니죠. 그거는 전입금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타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기타 전입금은 개인 시설의 대표자가 시설의 부족한 운영비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기타 법인들이 시설의 운영비를 제공해 줄 때에 입금해 줄 때에 기타 전입금이고, 법인 전입금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있어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비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시설에다가 제공하는 운영비의 일체는 법인 전입금인 거죠. 그리고 법인 전입금 후원금도 있는데 뭐 후원금 같은 경우는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기타 전입금 후원금도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농협 요양원들도 있어요. 그런 농협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농협 요양원으로 운영비를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전입금이다. 개인 시설도 원장님께서 대표자가 시설 운영을 위해서 넣어주는 그런 운영 비용 충당금이 기타 전입금이다. 또 어떤 뭐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럼 모 법인의 그 법인에서 시설에다가 넣어주는 운영비 차원으로 넣어주는 것이 다 전입금이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두에서 제가 이것도 자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면은 뭐 1년에 전입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뭐 그 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얼마로 잡느냐 뭐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 전입금을 수익금으로 좀 놓고 싶은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신규 시설일 경우에는 이 전입금이 쓰여질 겁니다. 많이 쓰여지고, 왜냐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좀 판단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입금을 또 추후에는 지출에서는 수익을 환원해 오는 그런 계정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입금에 대한 볼륨을 잘 책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가정이니까,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크게 발생할 일이 큰 비용으로 발생하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 폭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한 달에 뭐 이 시설에서 5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하면은 1년이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으로 잡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간 대표자 또는 뭐 모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대표자 운영 전입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6천만 원이다. 우리 시설은 6천만 원으로 한다. 이 정도는 운영비로 넣어줄 의향이 있다. 계획 세운 것 뿐이죠. 근데 예산에서 이 부분을 잡아주는 이유는
지출에서도 이 부분으로 환원을 해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타 전출금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입금을 좀 수립을 해 놓은 거죠.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잡는다 그러면 뭐 우리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한 3천만 원으로 잡겠다 뭐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시설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맞게 시설 운영에 실제적인 부분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실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전입시켜주는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비용으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3천만 원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후에 지출해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 3천만 원 정도로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출해서 얼마로 바뀔지는 지출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추가를 해서 자, 기타 전입금까지 왔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전년도 2월금이 있는데요. 전년도 2월금은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예산이 끝나면은 그러면 잔액을요 다 전출시키세요. 다 전출시켜서 잔고를 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빵원으로 된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년도 2월금을 계속 발생을 시키면은 또 전년도에 얼마가 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고 또 예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2월금 자체는 없게끔 12월 31일 지나서 뭐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잔고를 한번 털어준다. 연말에 털어줘 버리고 다시 빵원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월 2일 정도 때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고 전년도 2월금은 넣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후원금이나 식재료비 이 부분도 후원금은 뭐 발생 안 하니까 뭐 없겠죠. 그리고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1월 달에 식재료비 수입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2월 달에 1월 달에 식재료비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2월 달에 그거 100만 원 다 써주셔야 되겠죠. 2월 달에 200만 원 들어왔더라. 그럼 3월 달에 200만 원 들어온 거를 다 써주시는 상황이 되면은 식재료비는 2월금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12월 달에 식재료비 수입이 300만 원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1월 달에 쓰겠죠. 그래서 1월 달에 해당하는 그 식재료비를 쓰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이미 그 비용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기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2월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산해서 우리가 똔똔이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다시 수정할 거기 때문에 똔똔이 작업을 통해서 2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입력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년도 2월금과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그 내년도에 얼만큼 불용품을 팔 건지, 즉 시설의 집기, 사용하지 않는 거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액을 우리가 얼마로 할 건지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똔똔이 작업으로 나중에 결산해서 처리한다. 이것도 그러면 똔똔이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거 뭐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이 뭐 엄청나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이 상당히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잡아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식재료비 수입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직원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식재료비 수입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그걸 처리해 줄 거고요. 만약에 시설에서 우리는 직원분들로부터 식재료비 수입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식재료비 수입을 따로 명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기타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식재료비 수입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기타 전입금이라든지 또는 이 장요양 급여 비용 수입, 본인 부담금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식재료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식재료비까지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식재료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시설에서 받고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식재료비는 그냥 종사자분들 지원해 드리는 차원으로 기타 운영비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출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잡수입이 있죠. 자, 기타 잡수입은 더블 클릭해서 좀 추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왜냐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수입 예산을 작성할 때에 약제비, 병원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총 어르신이 9분이에요. 근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발생 안 하는 수도 있죠.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 인원, 자, 9명으로 산정할 수 있겠죠. 정원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곱하기 1개월 병원비 및 약제비 수입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호자분들께 병원비와 약제비를 받아서 대납하는 거잖아요. 지금 병원비, 약제비를. 어르신 모시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발생하면은 시설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호자분들께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납해주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1개월 병원비 및 약제비 수입을 자 10만원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놓을게요. 자 1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되겠죠. 월 비용이니까. 자, 그럼 12개월로 하면은 금액이 이제 나오죠. 계산해 볼까요? 자, 일시백천만 10만 곱하기 12개월이 되겠죠. 곱하기 9분이니까 1080만 원의 비용이 병원비와 약제비로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전년도 결산 부분을 보고 한 달 대충 이제 어르신별로 병원비 및 약제비가 얼마 정도더라? 7만 원이더라? 8만 원이더라? 5만 원이더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인 이제 그 상황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출해서 그대로 다 쓰여질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그냥 계획상으로 실제 시설에서 얼마가 되는지 부분으로 산정하면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여기가 뭐 한 실제로 본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선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까요? 이거를 9분 일시백천만 6만 원에 12개월이더라. 그러면 648만 원 정도가 내년도 약제비 정도 수입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둘까요? 미리 6, 4, 8, 0, 03개. 자, 이게 이제 병원비 및 약제비 수입 후 두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2021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 지급이 되는데 그 경우에 지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인당 최대 5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총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뭐 6명, 7명이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시설에서는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더라. 그러면 4명 곱하기 월 최대 5만 원. 최대란 표현 뭐 쓸 필요 없겠죠. 그냥 5만 원 정도. 5만 원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죠. 곱하기 12개월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시설이 만약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퀄 얼마죠? 그러면은 자 4, 5, 20만 원 4명 5만 원 20만 원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2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240만 원이더라.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648,000 더해주면은 888만 원이 내년도 잡수입으로 발생할 것 같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결산 때 똔똔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증감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은 또 잡아줄 거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예산에서 안 잡혀 있는 부분도 결산에서 이제 보고서 증감에 마이너스 되어져 있는 부분을 플러스 작업화 시킬 건데, 이 영상을 이제 공무원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굳이 증감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은 똔똔이 작업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수입까지 왔고요.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보면은 기타 잡수입 밑에는 운영 충당 적립금과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안 하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대신해서 기타 전입금, 기타 전출금으로 다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두 개는 예산에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에서는 기타 전출금으로 이거를 다 갖고 계셨다가 쓰게끔 할 거예요. 해당하는 시설은 당연히 개인시설과 그리고 기타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시설과 기타 법인시설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타 전출금에서 다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세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입에 대한 일단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여기까지 1교시를 좀 하고 2교시에서는 지출에 대한 부분 작성하면서 세입을 조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3교시에서는 이제 제출해서 끝나는, 2교시에서 제출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요. 잠깐 이제 쉬셨다가 지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시청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